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이감열 교수입니다. 이렇게 금가터에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 면역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소개해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그림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런 코로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감염병에 취약한지를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현대처럼 이렇게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감염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병원균의 감염과 감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몸의 대항 체계, 그거를 이제 면역 체계라고 부르는데 면역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그런 그 미생물 또는 동물들을 병원균이라고 하는데 병원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균은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생생물, 기생충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생물학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생물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바이러스는 사실 생명과 비생명의 중간에 속하는 경계에 속하는 것으로서요. 생물체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무생물체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생명체고요. 하나의 완전한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이지만 가장 단순한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곰팡이하고 원생생물 이런 것들도 있고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이고요. 좀 더 세균보다는 복잡한 그런 생명체이고 기생충은 사실은 그 동물에 속하는 그러한 그 다른 종류의 병원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등한 그런 생명체입니다.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투를 했을 때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 부위를 봤을 때 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도 있고 또는 세포 외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세포 외에 존재할 때는 세포 사이의 공간이나 또는 혈액, 림프에 존재할 수 있고요. 세포 안으로 침투했을 때는 세포질 또는 소낭의 안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낭이라는 것은 이런 주머니 모양의 그런 형태를 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제 외부의 물질을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소낭의 형태로 싸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병원균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가? 그 기작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병원균에 의한 직접적인 조직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병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자체가 우리 몸의 조직에 손상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을 보게 되면 외독소라는 게 있는데요. 외독소는 이제 그 병원체가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보통은 효소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생리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효소들의 활동을 방해를 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내독소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세균의
그 세균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인데 얘네들이 죽을 때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뇌독소가 방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우리 몸 전신에 해를 끼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폐혈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것 때문에 조직이 손상을 받고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포 내 증식이라는 것은 세포 안에 들어와서 병원균이 자라는 것 자체가 세포 안에 있는 영양분 다 빨아먹고 또 세포를 터트리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포가 죽습니다. 간접적인 조직 손상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균은 외부에 있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그 경계가 되는 부분을 통과해서 들어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그 명확한 그 경계가 되는 것은 당연히 피부죠. 피부가 우리 온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 몸에는 점막 조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점막 조직은 뭐냐면 우리 몸이 그 외부의 세계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공기를 마셔서 산소를 취해야지 되고 또 그 매일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식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외부의 물질과 교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조직들은 보통은 그 튜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관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이 관 안쪽은 점막이라는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막은 뭐냐면 이제 점액질이 그 부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점막 조직들을 보게 되면 위장관, 호흡기관, 비뇨생식기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장관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물 섭취와 흡수에 필요한 조직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입, 식도, 위, 장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흡기관은 이제 공기 호흡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들이죠. 코, 기도, 폐 이런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비뇨생식기관은 그 오줌을 배출하는 그런 기관 또는 생식에 필요한 기관들이죠. 그래서 신장이라든가 방광, 요관, 요도, 그다음에 생식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눈물샘이라든가 또는 침샘, 그다음에 젖샘 이런 것들도 항상 외부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점막 조직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경로를 통해서 병원균이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이제 적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군인들을 조직할 때 우리는 침입할 수 있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로 침투하는 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육군, 바다로 침투하는 적을 대비해서 해군, 하늘로 침투하는 적을 대비해서 공군, 그다음에 해변을 지키는 해병대 이렇게 모든 경로를 대비하는 다양한 군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그 침투 경로에 대비한 그런 다양한 종류의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체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경계를 이루는 장벽들이죠. 그래서 피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점막 조직들, 그런 것들이 경계를 방어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경계가 뚫렸을 때 첫 번째로 작용하는 면역 반응이 선천 면역 반응입니다. 선천 면역 반응은 이제 처음 그 미생물이 침투했을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면역 반응입니다. 그다음에 선천 면역 반응이 그 병원균을 다 퇴치하지 못할 때, 그리고 병원균이 자랄 때는 적응 면역 반응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우리 몸의 면역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관은 이제 그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관, 1차 면역 기관이라고 하는데 골수 또는 흉선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는 이 뼈 안에 단단한 조직 안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들을 골수라고 하고요. 흉선은 이 심장 위에 있는 기관으로서 T세포가 만들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그 순환계가 있는데요. 순환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을 돌고 있는 액체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혈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피를 돌리는 그러한 순환계고, 다른 하나는 림프계라는 순환계가 있습니다. 림프계는 보통 이제 세포 밖에 있는 액체나 또는 이제 혈관을 빠져나온 액체들이 모여가지고 흐르는 그런 관조직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림프를 이루는 그런 그 관들을 이제 림프관이라고 하고, 림프관이 흐르다가 림프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갑니다. 림프절이라는 것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부풀어 오른, 콩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조직을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림프절에는 많은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면역세포의 종류를 보게 되면 혈액에 있는 모든 세포는 한 종류의 세포에서 유래합니다. 그거를 조혈모세포라고 하는데, 조혈모세포에서부터 이제 골수계 정구세포 또는 림프계 정구세포로 분화가 일어나는데, 분화라는 것은 이제 세포가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세포로 갈라지게 되는데, 림프계 정구세포들은 이제 그 T세포나 B세포 같은 적응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림프구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골수계 정구세포에서는 선천 면역에 관여하는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고, 또 적혈구나 또는 혈소판 같은 다른 종류의 혈액세포들도 골수계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면역 체계에서 선천 면역 반응과 적응 면역 반응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천 면역 반응의 특성으로서는 광범위한 병원균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근데 이 바인딩하는 그 특성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그 결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균의 그런 부분과 결합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반응하는, 결합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특성들이 적응 면역 반응의 특성들입니다. 항원에 대해서 특이하게 반응한다. 특이하다는 것은, 여기서 특이하다라는 말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정밀하게 구조하고 정확하게 맞아서 반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특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감염된 그 병원균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에 이제 2번, 3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병원균이 침입하는 경우에는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사실은 면역 기억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적응 면역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 같은 병원균에 대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이제 백신이죠. 우리가 그 약화된 병원균 또는 병원균의 일부분을 우리 몸 안에 주입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이거를 기억을 하고서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그 선천 면역 반응과 적응 면역 반응의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천 면역 반응에서는 이제 식세포 작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식세포 작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이걸 잡아먹는 거죠. 세포 안으로 잡아먹고서 얘네들 분해시켜서 죽이는 그런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피부에 이렇게 핀에 찔려서 이렇게 병원균이 그 장벽을 뚫고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식세포가 이 장벽 아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먹고 화학적인 신호를 냅니다. 화학적인 신호라는 것은 이제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 이러한 단백질들을 분비하게 되는데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작은 단백질로서 다른 세포에 신호를 주는 그런 종류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이 핏줄로 전달이 돼서 이 핏줄 안에 흐르고 있던 백혈구들이 이제 핏줄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나오는 그런 백혈구들은 또 많은 종류가 식세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못 잡아먹은 이러한 병원균들을 이런 식세포들이 와서 응원하러 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다수의 식세포들이 와서 잡아먹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적응 면역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적응 면역 반응은 이제 크게 적응 면역 반응을 이루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하나는 B세포, 다른 하나는 T세포입니다. B세포가 하는 역할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일,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항체가 어떻게 해서 병균 퇴치를 도와주는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죠.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니 항체가 생겼네, 안 생겼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항체가 생기면 어떻게 코로나를 예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 마침 나왔네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항체가 와서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항원과 같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안으로 침입할 때 이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하고 그다음에 숙주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체가 이 바이러스 표면에 붙게 되면 이렇게 숙주세포의 표면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침투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침입에 대항하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또 박테리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코팅하듯이 들러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붙은 이러한 그 세균들은 식세포가 그거를 인식을 하고서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 이게 뒤로 가는데 커서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항체는 또 이제 박테리아나 또는 항원과 이렇게 응집을 하거나 침전을 시켜서 얘네들을 이제 뭉치게 해서 식세포가 쉽게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서는 이제 보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데요. 보체가 활성화되게 되면 그 병원균의 막에 구멍이 생겨서 병원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체가 활성화하도록 시키는 그런 일도 항체가 합니다. 그래서 그 항체의 경우에는 세포 밖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균이 세포 밖에 있을 때 항체가 이런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써 세포 밖에 있는 병원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병원균이 세포 안으로 침입했다. 그러면 그 항체가 더 이상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작용하는 게 T세포입니다. T세포는 또 T세포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도움 T세포가 있고 세포 독성 T세포가 있습니다. 도움 T세포가 하는 역할은 다른 세포를 도와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대식세포가 밖에 있는 병원균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손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잘 들어온 병원균을 죽이지만 병원균의 종류에 따라서 잘 안 죽는 병원균이 있어요. 병원균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다른 숙주를 침입하면서 살다 보니까 진화를 해서 이런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병원균이 결핵균인데요. 결핵균은 이렇게 대식세포한테 잡혀 먹더라도 들어오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안에서 심지어는 막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는 T세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 T세포는 이러한 그 대식세포를 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종류의 그런 활성화 사이토카인들을 그 대식세포한테 분비함으로써 대식세포가 더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식세포는 이러한 저항하는 병원균을 잘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세포독성 T세포인데, 세포독성 T세포는 그냥 병원균에 감염당한 그 세포, 숙주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죽이게 되면 그 안에 침입한 병원균도 당연히 죽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독성 T세포가 하는 역할은 이런 그 세포 안에 존재하는 대부분 이런 종류의 그 병원균들은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이렇게 증식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서 바이러스에 침입당한 세포를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죽일 때는 이제 사이토톡신이라고 부르는 독성 물질을 감염된 세포한테 분비함으로써 죽음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면역 체계는 이렇게 세 가지 체계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선척 면역 반응이 병균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죽이지를 못하거나, 또는 병원균이 이런 면역 회피 기작이 아주 발달해서 잘 죽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와서 증식을 하거나, 또는 선천 면역 같은데 이제 그 일부의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약간의 결핍이 있어서 잘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천 면역기 병원균을 다 죽일 수가 없고 적응 면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적응 면역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세포들을 항원 제시 세포라고 부릅니다. 항원 제시 세포는 이제 대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수지상 세포고요. 대식 세포도 일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적응 면역 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면 이제 적응 면역 세포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반응을 해서 병원균을 이제 퇴치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응 면역에 속하는 세포는 크게 두 종류가 있고요.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이고, T세포는 사이토카인이나 사이토톡신을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응 면역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선천 면역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면역 체계고, 적응 면역은 느리게 반응하는 그런 면역 체계입니다. 그래서 적응 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항원 제시 세포들은 그런 장벽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가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림프관을 타고서 림프절로 이동을 합니다. 왜 림프절로 이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 림프절에서 림프구하고 만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항원제시 세포들이 병원균 잡아먹고 림프관을 타고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림프절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림프절에는 또 이제 T셀이나 B셀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림프구들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미경험 림프구, 항원을 아직 만나지 못한 림프구들을 미경험 림프구라고 하고, 이제 항원을 만나게 되면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된 림프구를 이제 효과 림프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경험 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항원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이제 자기 항원을 찾아서 이렇게 헤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그 모든 조직들을 이렇게 헤매게 되면 그 시간이, 우리 몸 한 바퀴 도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들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우리 몸 조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혈관과 림프관, 그 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둘 왔다 갔다 할 때 림프절을 통과를 합니다. 근데 림프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림프절을 통과해서 혈관과 림프관을 이렇게 교차로 순환하게 되는데, 이렇게 병원균을 잡아먹은 그런 항원제시세포가 잡아먹고서 림프관을 타고서 이렇게 림프절로 이동을 해서 이 림프절에서 이제 그 림프구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림프절은 만남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의 구조를 보면 이제 항원제시 세포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유입 림프관이 있고요. 또 이제 림프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유출 림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이제 T셀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도 있고 B셀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적으로 이 림프절 안에는 그 혈관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과하고 있던 그 미경험 T세포나 B세포들이 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림프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림프절로 들어온 그 미경험 T세포는 이제 항원을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항원을, 자기한테 딱 들어맞는 항원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하다가 적합한 항원을 만나지를 못하면은 림프절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적합한 항원을 딱 만났다. 그러니까 그 수지상 세포 표면에 제시하고 있는 항원을 딱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효과 T세포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경험 T세포하고 효과 T세포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다른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배너 박사가 헐크로 변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 T세포는 이제 병원균과 굉장히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고, 미경험 T세포는 싸우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이제 항원과 결합해서 그 효과 T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미경험 T세포가 활성화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자기한테 적합한 이런 항원을 먼저 만나야지 되고요. 이러한 림프구들은 전부 이렇게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T세포가 가진 수용체를 이제 T세포 수용체라고 부르는데, T세포 수용체가 이러한 그 항원과 결합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공동 자극 분자라는 그런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동 자극 분자는 이제 자기하고 외부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항원 제시세포가 이제 그 외부의 물질을 이렇게 잡아먹었을 때는 이러한 공동 자극 분자를 표면에 이렇게 그 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되는 항원은 외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자극 분자가 없이 항원만 제시하게 되면 이 T세포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비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 항원도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공동 자극 신호가 없으니까 얘네는 자기 분자다. 그래서 활성화되면 안 된다. 그런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T세포는 미경험 T세포는 이제 증식과 분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효과 T세포로 분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효과 T세포는 이제 전혀 다른 굉장히 그 싸움을 잘하는 그런 세포가 된 다음에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조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경험 T세포 같은 경우는 조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혈관과 림프계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들은 직접 병원균이 침입당한 조직으로 들어가서 병원균을 퇴치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세포가 활성화될 때는 이러한 그 항원 제시세포가 제시하는 그런 자극들이 필요한데 두 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세포 수용체에 의한 그런 신호, 그리고 이러한 신호들은 미경험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 자극 신호는 세포의 생존에 필요하고 이걸 신호 2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호 3는 이러한 항원 제시세포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들입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굉장히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잡아먹은 병원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종류의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다른 종류의 효과 T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T세포의 종류를 결정하는 그런 분화에 영향을 주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도움 T세포의 역할을 보게 되면 이제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항원 제시세포가 병원균 잡아먹고 이 잡아먹은 병원균을 이제 분해를 하는데 완전하게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들을 세포 표면에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이제 도움 T세포에 있는 T세포 수용체가 그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되고 활성화하게 되겠죠. 여기 그림에서는 안 보여주는데 미경험 T세포가 효과 T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이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가 된 효과 T세포는 이제 다른 세포를 활성화시키죠. 예를 들면 B세포라든가 또는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세포들에 의해서 병원균을 퇴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만화로 설명을 드리면 이 노란 애들이 지금 이제 병원균이 감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원 제시세포는 이 경계에 존재하는 세포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초병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균 잡아먹고 표면에 병원균의 조각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도움 T세포가 이제 미경험 T세포가 효과 T세포로 분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도움 T세포는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효과 T세포로 분할을 한 다음에 다른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한 세포들의 활동에 의해서 병원균이 퇴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종류의 면역 반응을 일으킬까를 결정하는 그리고 다른 그 하위에 있는 세포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도움 세포의 분화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원과 만나서 미경험 세포가 이제 효과 T세포로 분화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항원 제시세포가 분비하는 여러 종류의 다른 종류의 사이토카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여러 종류의 효과 T세포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종류의 효과 T세포들은 다른 종류의 또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요. 사이토카인이 분화에 영향을 받는 데도 있지만 또 다른 세포한테 영향을 줄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다른 종류의 면역 반응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움 T세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TH1 세포는 그 세포 안으로 들어온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대식 세포가 그 세포 내 세균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잘 죽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TH2 세포는 호상구, 비만 세포, 형질 세포 이러한 그 기생충에 대한 면역 반응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TH17 세포, TH17 세포는 다른 세포의 그 활성화를 통해서 호중구 세포를 불러들입니다. 호중구 세포는 이제 그 식세포이거든요. 그래서 병원균을 잡아먹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리고 TFH 세포는 이제 B셀의 성숙에 관여하는 세포이고요. 조절 T 세포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세포인데 요거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병원균을 퇴치하는 굉장히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반응인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반응하는 그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균에 대해서 그 면역 세포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병원균을 죽이는 좋은 면역 반응이고, 또 면역 세포가 또 암 세포를 인식을 합니다. 암 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연관 항원을 인식을 해서 암 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굉장히 두 가지는 굉장히 좋은 면역 반응이죠. 하지만 이제 그 면역 반응이 자기 조직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거나 또는 전혀 해가 없는 그냥 그 환경에 존재하는 그런 항원에 대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항원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조직 이식 같은 데서 반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 반응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그런 반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거를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해한 환경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알러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식된 장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식 거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종류의 그 면역 관련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도움 T세포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알러지라는 거는 이제 그 환경에 존재하는 그런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 코 안에 비강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비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눈에 있는 결막에 염증을 일으키면 결막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심각한 그 알러지성 질병이 천식인데요. 천식은 그 우리 몸의 기관지에 염증이 일어나서 그런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기관지가 붓고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런 알러지성 질병은 TH2 세포들이 촉진을 하고 일으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식은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그 환자한테 그러니까 손상된 장기를 대체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 살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무 그 의학적인 처치를 안 하고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완전히 유전형이 같은 사람한테서 받는 것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거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세포, 특히 T세포가 들어온 장기를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거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 과학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발전하면서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면 이 이식된 장기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면역 억제제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 덕분에 최근에는 이제 많은 종류의 장기들의 이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가 자기 몸에 있는 분자 또는 조직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가면역이라고 하고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TH17 세포가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면역세포는 이제 원래 자기 세포는 공격을 안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만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포에 대해서, 자기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성질, 이런 성질을 면역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 관용의 그런 과정이 뭐가 잘못돼서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이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의 이제 대표적인 거를 보게 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하지만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관절에 염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초기 반응이 이제 T세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항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역 활성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을 유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이라는 거는 이제 세포가 조절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하는 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들은 이제 증식해야 될 때와 증식하지 않아야 될 때를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증식해라 하는 신호를 받으면 증식하고 증식하지 말아라 그러면 증식하지 않는데, 암 세포는 이제 계속 증식을 하도록 이렇게 신호 체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런 신호 체계를 무시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계속 자라게 되니까 정상 조직의 기능을 파괴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 이 암을 인식을 하고,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세포 연관 항원을 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세포 연관 항원들은 이제 돌연변이에 의해서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 항원이라든가 또는 뭐 원래는 그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항원인데 암세포에서는 막 발현되는 그런 항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암세포 연관 항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암세포 연관 항원을 인식해서 세포 독성 T세포 또는 자연살해 세포, 이런 세포들이 암세포를 사이토톡신을 발현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역 세포들이 이런 암세포를 감시하고 죽이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상적인 세포가 여러 가지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세포로 변하는 것, 이걸 이제 암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암세포 연관 항원을 인식을 해서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암세포를 죽이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제거 단계입니다. 암이 생기면 이제 바로바로 제거하는 단계, 그런 걸 제거 단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평형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암세포 더 많은 종류들이 더 많은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암세포가 자라고 생기게 되니까 이제 그 죽이는 속도하고 암이 생겨나는 속도하고 비슷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암이 약간 생겼지만 이제 크게 자라지도 않고 완전히 죽지도 않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단계를 평형 단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평형 단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암세포 쪽에 좀 더 힘이 더 세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이제 회피 단계라고 하는데, 암세포가 이제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면역 세포가 이제 공격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암세포 중에서 일부는 이제 살아남아서 계속 증식을 해서 암세포가 이제 커지게 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원래 자리에서 이동을 해서 다른 쪽에 또 암이 정착을 해서 또 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전이라고 부르는데,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러한 공격적 T세포와 억제적 T세포의 균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효과 T세포는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병원균을 퇴치하는 그런 세포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이제 우리 몸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 T세포의 활성화도 적절하게 억제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를 조절 T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면역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공격적인 세포, 면역 세포하고 그다음에 억제적인 세포가 이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적절한 면역 반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생명 현상들이 이러한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한 종류의 한쪽으로의 반응만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 몸이 이제 질병의 상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 T세포가 너무 활성화되는 것은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러지 이런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조절 T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음식물하고 공생미생물에 대한 면역 관용에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사실 외부 항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면 배에 탈이 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이제 공생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항상 우리랑 같이 살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오히려 좋은 기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화를 못하는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게 분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병원균들보다도 원래 그 자리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균들이기 때문에 병균이 잘 못 자라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좋은 기능을 하는 이러한 공생미생물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네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말아라 하고 관용을 일으키는데 조절 T세포가 작용을 합니다. 또 태아에 대한 면역 관용에도 작용을 하는데요. 태아의 유전자의 반은 아버지한테서 받은 유전자죠. 그래서 이런 외부 항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마의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태아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태아에 대한 면역 관용도 조절 T세포가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 T 세포가 하는 작용 기작을 보게 되면 먼저 억제 사이토카인을 작용해서 효과 T 세포를 활동을 억제하는 거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효과 T 세포를 직접 죽이는 사이토톡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죽이는 역할도 하고요. 또 효과 T 세포의 대사 작용을 방해해서 잘 못 자라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수지상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종류의 그런 면역 반응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함을 통해서 조절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과학적인 지식이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그러한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201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이 두 분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면역 기능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제임스 알리손과 타스쿠 혼조 이 두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는데요. 두 분 다 이제 거의 비슷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신 연구는 이제 그 부정적 면역 조절을 방해하는 암 치료법을 발견한 공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포독성 T세포는 이제 암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암을 구성하는 그 암 덩어리를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암세포죠. 근데 또 암세포 조직 안에 면역세포들이,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세포독성 T세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특정 항원을 가진 그 세포한테 반응을 해서 이제 사이토톡신 분비해서 그 세포를 죽이는 게 주 임무인데, 항원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암들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얘네가 죽이고 해도 이 항원이 전부 제거가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지치게 됩니다. 지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탈진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 탈진 현상에 빠지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항원을 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현상을 발견을 했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신호에 대해서 이분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PD1이라든가 또는 CTLA4 이러한 그 부정적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이 탈진된 세포들이 발현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정적 신호를 못 받게 한다면 이 탈진된 그 T세포가 이제 다시 활성화가 돼가지고 암세포를 잘 죽이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 부정적 신호를 방해하는 그런 약물들을 개발했습니다. 요새 약물들은 이제 항체를 이용해서 개발을 합니다. 항체 신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항체는 이제 특이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굉장히 정밀하게 구조를 인식해서 결합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친화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약으로서 굉장히 좋은 그런 도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항체를 이용해서 이러한 부정적 신호를 억제를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잘 치료가 안 되던 그런 그 암들을 잘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요즘 그 암 치료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면역학은 면역 기능,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을 퇴치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는 하지만 또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알러지 천식, 조직이식 거부, 암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그런 질병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 있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좋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면역학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이러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강연에 사용된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강연에 사용됐던 일부의 그림들은 이 교재에서 따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이가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 중 몇 가지를 뽑아 교수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이식 거부 현상에 대해 이를 면역 억제제를 통해 이식한 기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면역 억제제를 썼을 때 외부 병원균에 의해서 더 취약해질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균의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항생제나 또는 뭐 치료제를 통해서 병균을 죽이면서 면역 억제제도 같이 먹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공생미생물을 임신과 출산 과정 중에 모체로부터 제공을 받나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그리고 언제부터 지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공생미생물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이 맞지 않다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제 사실은 최신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태아는 공생미생물이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신의 연구들은 태아도 일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대부분은 아마 이제 그 산도를 통과하면서 태아가 이제 엄마 그 산도 안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먹고서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자라면서 계속 이제 뭐 음식물 먹고 또 밖에 있는 거 막 만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차츰차츰 형성이 돼 갑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포 독성 T세포가 병원체를 삼킨 숙주세포 그 자체를 사멸로 이끈다고 하셨는데요. 숙주세포의 사멸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질문인데, 세포 독성 T세포가 이제 그 숙주에 있는 세포를 죽일 때, 사실은 그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죽이게 되면 그 세포 조직의 손상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겠죠. 근데 면역 세포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얘네들은 그 항원을 제시하는 그 세포만 죽입니다. 딱 한 세포만 딱 죽이고 또 다르게 이제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로 또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가 않고 또 세포 독성 T세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기 때문에.